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8권 우라니아를 다룹니다. 이 8권의 이름 우라니아는 천문학과 천체를 관장하는 뮤즈의 이름입니다. 8권에는 왜 하필 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납득될 것입니다. 기원전 480년 9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 그리스 연합군이 지형과 기만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무기 삼아 전황을 완전히 뒤집은 살라미스 해전. 오늘 수박겉핥기와 함께 그 전술적 전개와 현대 학술적 재해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4파트로 구성됩니다. 첫째, 살라미스 해전의 전개 과정. 둘째, 할리카르나소스의 여왕 아르테미시아 분석. 셋째, 지형과 전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력 규모 추산과 테미스토클레스 포고령을 둘러싼 현대 학계의 치열한 논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부. 살라미스 해전의 전개. 지형과 기만이 교차하는 전략적 변곡점. 테르모필레 전투의 뼈아픈 패배와 아르테미시온 해전의 무승부 이후 그리스 연합군은 제해권을 동시에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해전의 전개 과정은 단순한 무력의 충돌이 아니라 양측 지휘부의 세계관, 전략적 판단, 그리고 기만이 복잡하게 얽힌 전술적 단계들의 연속체였습니다. 아르테미시온에서 후퇴한 그리스 연합함대는 아테네인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아티카 반도 서쪽 살라미스 섬 주변 해역으로 집결했습니다. 이 집결의 1차적 목적은 아테네의 비전투 시민들, 즉 여성, 노약자, 노예 등을 트로이젠, 아이기나 살라미스 등지로 대피시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절박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연합함대의 총사령관은 스파르타 출신의 에우리비아데스가 맡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전체 371척에서 380척에 달하는 함대 중 무려 127척이라는 압도적인 규모를 제공했음에도 동맹의 분열을 막기 위해 기꺼이 지휘권을 양보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살라미스의 임시로 정박한 그리스 지휘부 내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대다수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출신 함장들은 즉각 살라미스를 포기하고 코린토스 지역으로 후퇴하여 자국 영토를 배후에 둔 탁 트인 해역에서 방어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좁은 수역에서 패배할 경우 섬에 완전히 갇혀 괴멸될 것을 극도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테네의 군사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지역 후퇴론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개방된 넓은 해역에서 싸우는 것은 가볍고 기동성 좋은 그리스 갤리선이 거대한 페르시아 함대의 수적 우위에 완전히 잡아먹히는 자살 행위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명쾌한 군사적 공리를 내세웁니다. 좁은 해협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넓은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나아가 그는 펠로폰네소스 함장들이 끝내 퇴각을 고집할 경우 아테네 함대 전체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이주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협박까지 불사하며 동맹군을 살라미스에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전략적 통찰력과 냉혹한 정치적 결단이 동시에 요구된 순간이었습니다. 동맹군 내부의 이탈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들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전황을 강제로 교전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대담한 기만 전술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이자 자녀들의 가정교사였던 시키노스를 페르시아 진영에 은밀히 파견합니다. 시키노스는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스 함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으며 내일 아침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금 즉시 퇴로를 차단하고 공격하면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거짓 정보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 허위 정보를 맹신하여 단기전으로 그리스 해군을 일거에 괴멸시키겠다는 치명적인 오판을 내립니다. 이 기만 전술은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함대가 스스로 살라미스 해협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만 작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함대는 즉각 야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규모 기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살라미스 해협의 동쪽과 서쪽 출구를 모두 봉쇄하여 그리스 군의 퇴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함대를 분할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해전의 승리를 확신한 채 해협 중앙의 전략적 요충지인 푸시탈레이아 섬에
다수의 페르시아 최정예 보병대를 미리 상륙시켜 두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밤이 깊도록 이 거대한 포위망이 완성되어 가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리한 철수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기나에서 합류한 아리스티데스와 페르시아 진영을 이탈한 테노스 출신 선박이 연이어 도착하여 포위 사실을 알리면서 그리스 지휘부는 비로소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음을 깨닫고 강제로 회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음 날 도미트자 테미스토클레스의 열정적인 동료 연설과 함께 그리스 함대는 일제히 전투 태세를 갖추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전투의 포문은 아테네인 팔레네의 아메이니아스가 이끄는 선박이 적의 대열을 향해 돌진하며 열렸습니다. 해전이 본격적인 난전으로 접어들자 테미스토클레스가 그토록 의도했던 병목 효과가 페르시아 군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함대는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인 거대한 병력 규모를 전개할 공간적 여유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수역에 지나치게 빽빽하게 밀집된 페르시아 선박들은 기동성을 상실한 채 전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군 선박끼리 서로 엉키고 부딪히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최전선의 페르시아 함선들은 크세르크세스의 시선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앞으로 돌진하려 했고 후방의 선박들은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이중삼중의 연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음에도 지형에 익숙했던 그리스 함대는 정연한 일자 대열을 유지하며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진 적선들의 측면을 공략해 나갔습니다. 그리스 해군이 구사한 핵심 전술은 바로 충각 전술, 즉 트리에레스 뱃머리에 장착된 청동 충각으로 적선의 얇은 측면을 들이받는 것이었습니다. 기동성을 상실한 페르시아 선박들의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부수고 들어가는 이 충각 공격은 연달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 함선들은 크세르크세스의 왕좌를 의식하여 공을 세우려는 개별 함장들의 무리한 돌진이 오히려 연쇄 충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전장을 지배한 것은 공동의 전술이 아니라 군주의 시선을 향한 맹목적인 개인 경쟁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지자 살아남은 페르시아 함대는 팔레론 해안 방향으로 퇴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휘 계통이 유지된 질서 있는 철수가 아니라 완전한 패주였습니다. 아테네 함대가 해협 내부에서 끝까지 저항하거나 달아나는 적의 주력 선박들을 맹렬히 추격하는 동안 해전 경험이 풍부한 아이기나 함대는 해협 바깥쪽 통로에 미리 매복하여 탈출하려는 페르시아 선박들을 차례로 박살냈습니다. 이 살육전 속에서 다리우스의 아들이자 크세르크세스의 형제인 페르시아 함대 최고 제독 아리아비그네스를 비롯한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양군의 사상자 비율이 극명하게 갈린 이유를 생존 기술의 차이에서 찾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배가 침몰해도 대부분 수영에 능숙하여 살라미스 섬 해안으로 헤엄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페르시아 연합군의 수병 대다수는 수영을 하지 못해 깊은 바다에서 익사하는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전투의 대미는 푸시탈레이아 섬에서 장식됩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승리를 확신하고 섬에 상륙시켜 두었던 최정예 보병대는 해상 전투가 참패로 끝나자 완전히 고립되었고 아리스티데스가 이끄는 중무장 호플리테스 부대가 섬에 상륙하여 단 한 명의 포로도 남기지 않고 전원을 도륙함으로써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연합군의 압도적인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부 아르테미시아 분석 기만, 생존 전략, 그리고 제국의 모순. 살라미스 해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독보적이고 입체적인 행보를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할리카르나소스의 여왕 아르테미시아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여성 지휘관을 넘어 날카로운 전술적 판단력, 놀라운 생존 본능, 그리고 제국 지휘부의 인지적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기만술을 완벽하게 체화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북에로는 할리카르나소스의 혈통을, 목에로는 크레타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르테미시아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직 어린 아들을 대신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용기와 기백으로 자발적으로 참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할리카르나소스, 코스, 니시로스, 칼린도스 등지에서 모은 최정예 함대 5척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테르모필레 이후
아티카를 유린하고 아테네를 불태운 크세르크세스가 다가올 해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대다수의 지휘관들은 왕에게 영합하여 해상 교전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기 어린 찬성 속에서 유일하게 살라미스 수역에서의 해전을 강력히 반대한 이가 바로 아르테미시아였습니다. 그녀는 좁고 복잡한 살라미스 해역에서 그리스 해군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 지닌 치명적 위험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크세르크세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리스인들과 싸우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것만큼이나 불리합니다. 대신 그녀는 해군을 육군과 병진시켜 펠로폰네소스로 곧장 진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자의 도시국가 방어가 최우선인 그리스 연합함대는 스스로 분열하여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완벽한 지정학적 통찰이었습니다. 비록 크세르크세스는 그녀의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끝내 다수의 의견을 조차 함대를 살라미스 앞바다로 밀어넣고 맙니다. 문학적으로 아르테미시아는 헤로도토스가 즐겨 사용하는 현명하지만 무시당하는 경고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가올 페르시아 함대의 괴멸적 패배에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아르테미시아의 불길한 예언대로 해전이 발발하자 페르시아 함대는 아수라장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녀 자신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파괴한 적군 중에 여성 지휘관이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아테네는 그녀를 생포하는 함장에게 무려 1만 드라크마라는 천문학적인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용맹한 함장 아메이니아스가 이끄는 갤리선이 아르테미시아의 배를 식별하고 맹렬히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퇴로가 완전히 막히고 나포될 위기에 처하자 아르테미시아는 도덕적 명분도 제국에 대한 충성도, 동맹의 의리도 모두 던져버리고 철저히 계산된 실리적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전속력으로 도주하던 중 전방에서 길을 막고 있던 아군 선박, 즉 칼린도스 왕 다마시티모스가 이끄는 전함의 한가운데를 자신의 배로 고의로 들이받아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이 잔혹한 팀킬 기만 전술은 전장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반전 효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르테미시아의 배가 페르시아 동맹군 선박을 공격하여 침몰시키는 것을 목격한 아메이니아스는 그녀의 배가 그리스 연합군이 배이거나 혹은 페르시아 진영에서 이탈한 배라고 완벽하게 착각했습니다. 현상금이 걸린 목표물을 눈앞에 두고도 아메이니아스는 기술을 돌려 다른 표적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둘째, 기습적으로 충각 공격을 받은 칼린도스 선박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다마시티모스 왕을 포함한 승무원 전원이 익사함으로써 아르테미시아의 고의적인 아군 공격 행위를 고발할 생존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장의 극심한 혼란을 완벽한 은폐의 방패로 삼아 동맹군을 희생양으로 던져 자신의 목숨을 건져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기만극의 가장 극적인 결말은 이 장면을 높은 곳에서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아이갈레오스산 중턱에 황금 왕좌를 놓고 전황을 관람하던 크세르크세스와 측근 귀족들은 아르테미시아의 배가 충각 공격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전장이 혼란스러운 탓에 그들은 아르테미시아가 침몰시킨 배가 칼린도스의 아군 배가 아니라 그리스 적선이라고 완벽하게 오판했습니다. 한 측근 신하가 아르테미시아의 활약을 찬탄하자 모든 함대가 괴멸해가는 와중에 유일하게 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감격한 크세르크세스는 역사에 남을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내 병사들은 겁먹은 여자가 되었고 내 여자들은 용맹한 남자가 되었구나. 헤로도토스는 이 극적인 오독의 장면을 통해 아르테미시아 개인의 영악한 생존 전술을 부각하는 동시에 외형적 스펙터클에만 의존하는 페르시아 왕권의 심각한 정보 왜곡 현상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제국의 최고 권력자는 가장 끔찍한 동맹 살해 행위를 가장 훌륭한 군사적 공훈으로 착각하고 포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남성 중심의 군사 문화와 제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지닌 허점을 철저히 조롱하며 살아남은 안티 히어로였습니다. 3부 지형 전술 평가 그리스의 해상 기술과 권력자의 시선이 빚어낸 결말 살라미스 해전은 단순한 병력 규모와 무력의 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전은 지리적 환경과 기후 조건을 어떻게 무기화하고 군사적 이점으로 치환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전술적 실험대였습니다.
동시에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은 이 전투를 매개로 그리스 연합군의 자유와 합리성에 기반한 전술과 페르시아 제국의 오만한 관전자적 오판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정치 체제의 우열을 논증합니다. 그리스 연합군, 특히 아테네가 주축이 된 해군의 승리는 우연이나 기적에 기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협은 육지와 섬 사이의 폭이 극도로 좁아 완벽한 병목 지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형의 협소함 외에도 그리스 해군이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살라미스 해역의 국지적 기상 조건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과 헤로도토스의 묘사, 그리고 현대 기상학자들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를 종합하면 테미스토클레스는 해역의 시간대별 바람 패턴을 방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야간에 육풍인 서북풍을 타고 해협 내부로 진입했을 때 테미스토클레스는 즉각적인 교전을 피하고 아침 내내 전투를 지연시켰습니다. 오전 10시 무렵이 되자 해역의 공기 순환이 바뀌며 바다 쪽에서 강력한 남서풍, 즉 해풍이 맹렬히 불어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해협 내부에는 거칠고 불규칙한 너울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상 변화는 양측 선박의 구조적 차이와 결합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건현, 즉 수면에서 상갑판까지의 높이가 낮고 가벼운 그리스의 트리에레스 3단 노선들은 거친 파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습니다. 반면 전투원들을 많이 태우기 위해 한미가 높고 상판 구조물이 무거운 페르시아와 페니키아의 선박들은 강한 바람과 너울에 의해 선체가 심하게 요동치며 노를 젓는 리듬을 잃고 조향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강한 해풍은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무거운 페르시아 함선들을 강제로 회전시켜 충돌에 가장 취약한 배의 넓은 측면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선박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청동 충각으로 적선의 옆구리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이 전투의 승패를 가른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선박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그리스의 트리에레스 3단 노선은 건현이 낮고 무게중심이 안정적으로 설계된 가벼운 선박이었습니다. 기동성과 충각 전술에 최적화된 구조였습니다. 반면 페니키아와 페르시아 연합의 선박들은 많은 보병을 탑승시키기 위해 한미가 높고 상판 구조물이 무거웠습니다. 무게중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파도에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살라미스의 승리는 지리적 좁음과 시간적 기후 변화를 완벽히 예측하고 이를 선박 구조에 맞춘 해상 전투 기술과 결합한 그리스 지휘부의 과학적이고 치밀한 지형 활용의 결과였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해협이라는 지형과 바람이라는 자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제국의 군주 크세르크세스는 철저히 전장과 분리된 채 전쟁을 일종의 시각적 공연으로 대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라미스 해협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이갈레오스산 기슭에 화려한 왕좌를 설치하고 수행원들과 서기들을 대동한 채 전투를 안전한 곳에서 관람했습니다. 왕이 산 위에서 누군가의 뛰어난 무공이나 활약을 목격하면 옆에 대기하던 서기들이 즉각 그 함장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출신 도시를 낱낱이 기록하여 훗날 왕의 은인 시스템에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이 웅장해 보이는 전지적 관찰자의 위치가 사실은 제국 권력의 치명적인 한계이자 정보의 파편화와 끔찍한 오판을 낳는 원흉임을 예리하게 폭로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오니아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의 충돌 에피소드입니다. 전투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신의 함선을 잃고 산 위로 올라온 페니키아 함장들이 크세르크세스 앞에서 이오니아 아군을 모함했습니다. 이오니아인들의 의도적인 배신과 태업 때문에 우리 배들이 파괴되고 전대가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해협 아래에서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오니아계 사모트라케 선박 한 척이 아테네 선박을 침몰시키고 이에 아이기나 선박이 다가와 사모트라케 선박을 반파시켰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투창수를 발휘한 사모트라케 승무원들은 자신들을 들이받은 아이기나 선박 갑판의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린 뒤 직접 배로 뛰어올라 적선을 납포해버리는 엄청난 무공을 세웠습니다. 이 장면을 왕좌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크세르크세스는 방금 전까지 이오니아인들을 겁쟁이라고 욕하던 페니키아 함장들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즉석에서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함께 있던
페르시아 귀족 아리아람네스마저 그들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앞서 살펴본 아르테미시아의 팀킬 사례와 함께 페르시아 군주정의 구조적 모순을 완벽하게 응축하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거대한 제국군은 공동의 목표나 유기적인 전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단 한 사람 군주의 시야에 들기 위해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내부 경쟁을 벌였습니다. 왕의 거대한 정보망은 얽히고 설킨 해전의 복잡한 실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채 눈앞에 우연히 포착된 단편적인 시각적 장면에 휩쓸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생사여탈권을 행사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관전자로서의 크세르크세스 묘사를 통해 치열한 논쟁과 설득으로 결속하는 그리스 민주주의 동맹체제와 맹목적인 공포와 오만함에 빠진 페르시아 전제주의 간의 체제적 우열을 뚜렷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4부 현대 학술적 재해석 전술, 병력 규모, 지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 헤로도토스의 묘사는 당대인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하지만 문학적 서사와 그리스 중심의 정치적 함의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에 현대의 고대사, 고고학, 지리학, 기상학 등 다학제적 연구자들은 살라미스 해전의 실체를 더욱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습니다. 고대 문헌과 현대 사학계 간에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페르시아 함대의 동원 규모입니다. 전투에 직접 참전했던 비극 시인 아이스킬로스는 자신의 작품 페르시아인들에서 페르시아 함대가 천척이었다고 노래했고 헤로도토스 역시 페르시아의 초기 함대 규모를 1207척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20세기 이후의 현대 학계, 즉 번, 레이즌비, 스트라우스 등은 1200여 척이라는 숫자가 병참학적 제약과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완전히 무시한 과장이거나 신화화된 수치라고 분석합니다. 기원전 5세기의 보급 능력상 1200척의 갤리선, 노자비만 20만 명 이상을 무리 없이 전개하고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함대는 아르테미시온 해전 전후로 마그네시아 해안에서 두 차례의 끔찍한 폭풍으로 인해 최소 300척에서 400척 이상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손실과 살라미스 해협의 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살라미스에 실제 투입된 페르시아 함대 규모는 400척에서 800척 사이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현대 학계의 지배적 합의입니다. 병력 규모를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하더라도 최대 380척 규모였던 그리스 연합군에 비해 페르시아가 약 2배 이상의 치명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1959년 펠로폰네소스 북동부 아르고리스의 트로이젠 지역의 한 낡은 커피하우스에서 명각학자 제임슨 교수에 의해 테미스토클레스 포고령, 일명 트로이젠 비문이라 불리는 대리석 석판이 발견되면서 살라미스 해전 연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지역 농부에 의해 문지방으로 쓰이던 이 비문에는 아테네 여성과 어린이들을 트로이젠으로 대피시키고 전 시민이 함대에 승선하여 살라미스와 아르테미시온에서 방어전을 펼친다는 치밀한 국가적 전략이 아테네 민회의 공식 결의안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고령이 학계에 충격을 준 이유는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술에 따르면 아테네의 소개는 패닉에 가까운 비상조치였으며 살라미스에서의 결전 역시 지휘관들의 우발적인 언쟁 끝에 결정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포고령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아티카 지역의 포기, 도시의 소개, 그리고 좁은 해역에서의 해전 유도는 테미스토클레스에 의해 수개월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대전략의 일환이었음이 증명됩니다. 물론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다우와 요한손 등 다수의 회의론자들은 문체와 시대착오적 요소들을 근거로 이 비문이 기원전 3세기에 반마케도니아 정서를 고취하기 위해 날조된 위조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를 비롯한 여러 중량급 학자들은 비록 비문 자체가 후대에 각인된 복사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기원전 480년의 실제 아테네 전략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지지했습니다. 이 치열한 진위 논쟁은
그리스인들이 수도를 통째로 내어주는 극단적이지만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도박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열어주며 현대 전사학에 큰 영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과 해류가 해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최첨단 기후학적 시뮬레이션이 고전 사료의 군사적 묘사를 과학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ERA5 데이터셋과 WRF 기상 모델링을 활용하여 현대 학자들이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년간의 살라미스 해협 풍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야간부터 이른 아침까지는 아티카 반도에서 불어오는 육풍이 지배적으로 불어오다가 기온이 오르는 오전 10시 무렵부터는 사로니코스만에서 밀려오는 해풍과 강력하게 충돌하며 이른바 바람의 양동 작전이 빈번하게 형성되는 국지적 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기상학의 발견은 테미스토클레스가 아침에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해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플루타르코스의 구체적 묘사와 한치의 오차 없이 일치합니다. 이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지형뿐만 아니라 살라미스 해역 특유의 미세한 국지적 풍향 변화표마저 전술적으로 완벽히 꿰뚫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한편 전투 전야 페르시아 함대의 정확한 야간 기동로에 대해서도 지형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핵심 가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함대가 살라미스 해협 동쪽으로만 진입했다는 전통적 단일 포위망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 전대 200척을 별도로 파견하여 살라미스 서쪽 출구까지 봉쇄했다는 분할 통제 가설입니다. 후자는 테미스토클레스가 흘린 함대가 서쪽으로 도망칠 것이라는 기만 정보에 페르시아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응했는지를 훨씬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살라미스 해전은 광신적인 대규모 병력 동원과 권력자의 오만한 시선이 빚어낸 페르시아의 총체적 전략 파탄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 연합군에게 이 전투는 기상과 해양 조건에 대한 치밀한 과학적 이해, 동맹 간의 분열 위기를 대담한 기만술로 치환한 천재적 리더십, 그리고 좁은 전장에 최적화된 함선 건조 기술이 응집된 고대 문명의 지적 폭발이자 승리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우라니아, 즉 천문학과 천체의 뮤즈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대한 자연의 법칙과 왜곡된 권력의 맹점이 교차하는 역사의 복잡한 별자리를 살라미스 해전의 서사를 통해 완벽하게 축조해낸 것입니다. 기원전 480년 그 가을 아침 살라미스 해협의 바람 한 줄기가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허락한 반전이었고 그 반전을 읽어낼 줄 아는 자들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와 함께 헤로도토스 역사 제8권 우라니아를 살펴봤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단지 2500년 전의 고대 해전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좁은 전장에서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하는 전략, 기만을 통해 적의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전, 그리고 군주의 시선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의존하는 권력 구조의 맹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박 겉핥기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